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3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의 제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 날에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63년 12월까지는 국가 재건회의 의장으로서 있었고요. 이때에도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남을 통해서 또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63년 12월 달에 이제 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62년도부터 66년도까지 이 5년 동안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7년에서 71년도까지를 2차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서 1972년 정도까지 말하자면 10월 유신 바로 직전까지의 경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2년 10월 달에 국가 경제와 또 이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72년 8월 3일에 그 8.3 조치를 취하고 또 10월 달에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10월 유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72년도부터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977년부터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79년도 10월 26일에 이제 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경제는요, 이 시기에 다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바로 그때부터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중화학공업으로 들어가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유신이 없었더라면 한강의 기적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를 살펴볼 때는요, 10월 유신 이전의 경제하고 10월 유신 이후의 경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월 유신 이전의 경제, 그러니까 제3공화국 하에서의 이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요,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요, UN 운크라에서 15명의 이러한 전문가가 찾아와서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경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이렇게 집권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GNP가요, 세계 120개국 중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아프리카의 그 최빈국 중에 그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실업자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 1년 국민소득이요, 79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오늘날 환율로 하면은 79,000원이죠.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아무리 한 10배, 20배를 곱해 봐도 우리나라 월 소득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한 10만 원 보면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필리핀이 170달러였고요. 그리고 태국이 260달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빈국 중에 하나였고요. 이승만이나 장면 정부에서도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제3공학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경제를 위한 행사는요, 전부 돈 꾸는 일에 이제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이게 전부 그 경제 원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서독의 경제 원조 자금을 이렇게 들여오는 거, 이것이 아주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제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 경제의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2년도부터 65년도까지는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온통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개발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보상 청구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경제가 개발에 쓰기 위해서 우리는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사건이 베트남 파병인데요. 이 베트남 파병은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보 문제이고요. 말하자면 미군이 베트남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미군을 우리나라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존슨 대통령하고 회담을 해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또 차관을 받고, 그리고 이 베트남 경제에,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함을 통해서 전쟁 특수를 우리나라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특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경제적인 중요한 그러한 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10년 동안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차관대금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부단히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 박 대통령이 65년 2월부터 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 혁신 체계를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와 기업이 연합해서 이제 수출을 일으키는 그러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년대 끝무렵쯤 해서 고속도로 건설을 67년도부터 해서 70년도까지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제 박 대통령의 그 10년 그 기간 동안, 제3공화국 기간 동안에 했던 그 주요한 이러한 그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알 수 있듯이 이때는 정상적인 경제가 운영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돈을 꾸러다녀야 되고, 꾸어온 그 자금도 전부 경제 개발을 위해서 플랜트 건설과 같은 그런 것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60년대 말 정도에 닉슨이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의 이 안보는 국방과 같은 것이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트남 문제 같은 데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에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난동이 68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무장 공비가 청와대까지 내려오고요. 무장 공비들이 집단으로 삼척지구에 침투를 하고요. 미군은 철수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비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10월 유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유신 이후에 이 박정희의 이 경제가 이때 투자한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이 일어났습니다. 70년대에 자동차, 기계, 중화학공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유신 끝날 때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박정희의 경제를 살펴볼 때 10월 유신 이전과 10월 유신 이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은 10월 유신 이후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10월 유신과 한강의 기적이 사실은 맞바꾸어진 그러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국의 이런 컨설턴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0월 유신 없는 한강의 기적은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다들 이제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차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3공화국 하에서의 이러한 그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은요, 이 경제에 온통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은 참으로 그렇게 특이한 그러한 캐릭터라고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애국심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애국심이란 것은요, 양심 중에 양심, 가장 깊은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면서 그런 양심이 나왔다.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초등학교 때는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 교회에 이렇게 다녔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11.6 직전에 아들 박지만이가 이제 그 개종을 하면서 이때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나도 이제 은퇴를 하면은 교회에 나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 육사를 3번이나 다녔어요. 말하자면 만주 군관학교에서 또 일본 육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육사에서 그러니까 한 10여 년을 그렇게 군인 정신으로 그렇게 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 하면은 나오는 것이 애국심이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좀 많은 것을 배웠을 것 같다,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이 가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이 일화를 보면은요, 정주영 씨하고 대화한 그런 내용도 보면은 이제 정주영 회장에게 조선소를 하라고 하면서 한 대화를 보면은요, 정주영 회장은 이걸 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정 회장, 어떻게 현대가 당신 것이요, 정 회장이나 나나 나라라는 재단에 목숨을 바치지 않았소, 하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화 속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은요,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본질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주 독특하게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모든 애국심은 경제 개발로 다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하나 이제 싸운 상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은 경제를 일으키는 길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그 어록과 대화와 이런 데에서 깊이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일성과 이 경쟁을 하면서 대적을 하면서 경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원조 자금을 이제 차관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1년도 11월 달에 이제 일본에 거쳐서 일본하고는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로 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해서 일본을 거쳐서 11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차관을 위해서 건너가는 것이죠. 이때 미국의 대통령은 케네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그의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일어서지도 않고 박 대통령이 말합니다. 제너럴 파, 군대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군사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키스탄도 그랬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랬고 필리핀도 그렇고 다 이 군사 정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정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이제 냉대했던 것입니다. 해서 이제 박 대통령은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가서 돈을 끌고 오직 이제 이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있어야 이 경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독에 한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서독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입장이 비슷합니다. 거기도 분단 국가이고 그리고 거기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동변상련의 아픔이 함께 있을 테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61년도 7월 달에 신흥균 대사가 그곳으로 이제 대사로 가 있었습니다. 이 신흥균 씨는 이제 그 육군 중장에서 예편을 해가지고 대사로 가 있었는데 사실은 독일어도 잘 모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특사단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월 달에 정래혁 이 상공부 장관을 그 특사팀을 만들어서 보내는데요. 그런데 이때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백방으로 이제 수소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각국에 국비를 통해서 이제 그 장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이 국비 장학생 1호가 이 배경훈 이 박사입니다. 이 배경훈 박사는 당시에 이제 중앙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훈 박사를 불러서 이제 함께 독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훈 이 교수가 그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을 찾고 수소문하고 해서 자신의 은사에게 부탁을 해서 루트비 에르하르트 장관을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배경훈 이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통역관이었는데요. 이 은사를 만났는데 은사가 장관을 소개를 시켜주질 않습니다. 난처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배경훈이 한숨 쉬고 있다가 그러면서 아주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면서 이제는 이 은사의 집 앞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사모님이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국민의 절반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장관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좀 설득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사모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뭐 이제 얘기 들어보면 울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은사가 주선을 해서 이 장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차관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장관을 만났는데요. 그때 장관이 루트비 에르하르트 장관이었습니다. 이 에르하르트 장관이 2년 후에 이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읍소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3천만 달러에 대한 그 차관을 이제 그 상업 차관이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면서 이제 다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배경훈 이 통역관 이 배경훈 교수는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관을 해야 되는데 이건 상업용 차관이라서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부로 얘기합니다.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또 각국의 은행과 그 나라들의 전화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증을 안 서줍니다. 3천만 달러면은 지금 돈으로 한 30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보증을 안 서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문제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훈 이 교수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알아보고 전화하고 도움 구하고 이렇게 이제 막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 중 하나가 그 당시에 독일 노동부의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슈미트였는데요. 노동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이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나라에 실업자들이 많다며 우리나라에 광부로 좀 이 사람을 보내줄 수 있나? 그러면은 그들의 이 임금 급여를 담보로 삼고 차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 이 광산에서는요, 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선진화되니까 이제 광부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터키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뭐 잠시 있다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슈미트 과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간호사 얘기도 합니다. 간호조무사도 보내줄 수 있나? 시체 닦는 일인데 여기도 이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부 5,000명, 간호조무사 2,000명 이렇게 보내줄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 백영훈 교수는 이 신흥균 대사에게 얘기를 하고 신흥균 대사는 이 말을 듣고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도 보낼 수 있지 하면서 이제 본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얘기 듣고 이제 바로 신문에 광고가 뜹니다. 광부 모집 광고가 뜹니다. 1차 500명 파견인데요. 2,900명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막 들어가기 위해서 또 아우성입니다. 대졸자가 30%나 있었다고 하고요. 경력 증명을 막 어디 가서 띄워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대졸자는 안 되니까 대졸 학력 숨기고 고졸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자가 이제 막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보다 임금이 한 7, 8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63년 12월 22일에 광부 일진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123명이 파견이 되었고요. 이때로부터 해서 1977년도까지 광부가 7,932명, 그리고 간호사가 1226명이 이제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올린 그 수입이요, 우리나라 GNP의 한 2%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3년 근무 조건입니다. 왜냐면은 그걸 담보로 해서 이 차관을 들여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관을 3천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년 만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박정희는 이제 백방으로도 노력을 합니다. 이제 각국의 대사가 파견이 되는데요. 이 각국 대사들이 하는 일은요, 각 나라의 백화점에 가서 거기에서 세일즈맨하고 함께 이 좌판대 벌려놓고 세일즈 하는 것이 이제 이 대사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백화점에 가서 무엇이 팔리는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차적으로 나온 게 가발이었습니다. 가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얘기 듣고 또 바로 이제 신문 광고가 떨어집니다. 머리를 잘라서 파시오. 단말랭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전 지역에 엿장수들이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 머리카락 사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발은 또 각 나라의 이제 백화점에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대사들은 좌판 벌려놓고 그거 이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팔리면 이제 그 대사에게 가족까지 보내줍니다. 그 전에는 이 대사가 가서 있어도 뭐 사무실도 없고요. 그냥 월세 들어서 살면서 거기서 이렇게 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정보가 날라옵니다. 밍크 코트가 잘 팔린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밍크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쥐잡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큰 쥐를 잡아야 된다. 이 밍크 코트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 쥐잡기 운동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울 가면은 가발 공장에 다들 취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쥐잡기 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밍크 코트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가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5년도 2월 달부터요, 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 혁신 체계가 가동이 됐는데요. 65년 2월 달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2번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월간 경제 보고라고 합니다. 이걸 줄이면 월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월경을 매월 2번씩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회자되었습니다. 2번의 월경, 이렇게 이제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주에는 이 기업인들과 만나고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주에는 상공부 직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상공부 직원들은 일이 뭐였냐면은 오전에는 기업체 나가서 조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후에 와서 일을 봤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4주째에는 대통령하고 함께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이 평생 그 근무 평생토록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한 평생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전문가인 거예요.
세계 경제를 아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 회의에 다 참여했으니까요. 여기에서 딱 2번 결석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 치통 때문에 치료받느라고 했고요. 또 한 번은 선거 때문에 한 번 빠졌습니다. 이 2번 외에는 전부 출석을 해서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10,000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아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절대 말을 안 끊었대요. 그런데 어떤 주제가 있으면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들이 아주 대단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은요, 전부 실무진에서 나온 그런 경제정책들이었던 거예요. 그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거든요. 그때도 이 회의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것들은 그 예사롭게 볼 사항이 아니에요. 뭐에 꽂혀서 미친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또 애국심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딜레마예요. 어떻게 이러한 것이 나올 수가 있었나.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여기에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닌데도 이런 애국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큰 딜레마가 있어요. 그 불가사의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시장을 이때부터 읽기 시작했고 실용 경제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사들이 하는 일이 각 나라의 백화점 가서 판매하는 일이고 거기서 정보 주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차관을 다 변제를 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1964년도 12월 달에 박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서독 총리 에르하르트가 초청을 합니다. 서독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이 성실함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게 막 신문으로 방송이 되고 매스컴을 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독 국민들 전체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을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고 또 그 마음 씀씀이도 순전한가? 이러한 국민이 세계에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5일에 박 대통령이 이제 서독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서독에 갈 전용 비행기가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 임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 비행기가 없어요. 미국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은 쿠데타 일으킨 사람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서독을 가야 되나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서독에서도 이제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것을 알고 서독에서 상업용 전세기를 이렇게 알선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것도 부랴부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 5일에 이제 서독 총리 에르하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마음에 있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 마음에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차관을 좀 해주세요. 이거였던 것입니다. 차관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죽고 있습니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차관을 해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경제 개발에 쓰겠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군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참 이 말이 이렇게 의미 있게 들려요. 자, 그런데 이때 말을 하는 도중에 이 박 대통령이 이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역하고 있는 이 배경훈 이 교수도 함께 울면서 이제 통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강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울었을까? 그랬는데 이 그 배경훈 교수가 자기도 울었다니까 이제 정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르하르트가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쿠데타를 했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절반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온갖 정쟁에 휘말려 있고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이 이 총리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때 무상 차관으로 2억 5천만 마르크를 이제 해줍니다. 마르크를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나 달러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 경제 개발을 하는데 중요한 자금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르하르트는 이제 박정희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진심 어린 얘기에 아마 크게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에게 충정 어린 이러한 이제 자문을 해줍니다. 사실은 그게 라인강의 기적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 시대가 열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하시오. 그리고 이 자동차를 만들려면은 철이 있어야 되니까 제철소를 하시오. 그리고 이 자동차가 굴러다니려면은 석유가 있어야 되니까 정유 사업을 하시오. 이 네 가지를 에르하르트가 박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에게 이 네 가지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사실은 지금 전수받은 거예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일으킨 것은요, 아마 이것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유신 전에는 이러한 것은 근처에도 못 갔어요. 기껏해야 고속도로 하나 열었는데요. 고속도로 하나 할 때에도 김영삼, 김대중이가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크레인 앞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버렸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는 이랬어요.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고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무슨 부르주아가 쓰는 자동차냐 하면서 들어 누워버렸던 것이에요. 다들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걸 추진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10월 유신, 이 공업화는요, 10월 유신이 없이는 할 수 없었다고 그 후에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은 계속 농업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 100만 농가를 만들어야 된다. 계속 그 얘기했어요. 이런 면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고 10월 유신 한 다음에 박정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는 내 길 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중화학공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은요 전부 10월 유신 후에 진행이 돼요. 그 전까지는 이런 건 엄두에도 못 내고 어떻게 하면 빚 끌어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에르하르트로부터 중요한 얘기를 듣고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경제 참관을 하러 가는데요. 이제 아우토반 이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이때 박 대통령이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원들이랑 다들 있는데 다 내리는 것이죠. 이때 박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이 고속도로에 입을 맞춥니다.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봤는데 이때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겠죠. 이때 백영훈 교수가 옆에서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 감정을 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도 참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독 이 광부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탄광촌이죠. 이곳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마 이곳에 간호사들도 좀 온 것 같아요. 해서 이제 현장에서 막 일하다가 이제 이 광부들이 이제 강당에 다 모였습니다. 일하다가 왔기 때문에 뭐 옷은 뭐 석탄이 묻어 있고 얼굴도 뭐 거뭇거뭇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강당에 이제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례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국가 제창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국가를 좀 이제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애국가 소리가 안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울면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다들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나아가서 이제 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멀고 먼
이국 땅에서 여러분을 보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면서 이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중들이 또 막 이렇게 흐느끼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더 자신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 대통령 자신도 이제 그 눈물이 우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를 그냥 옆으로 제껴놓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삽시다. 절대 이 가난만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열심히 삽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이 문장이 많이 와닿아요. 이게 박 대통령의 하나의 결단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박 대통령의 결단이고 이게 박 대통령의 애국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강당은 이제 이런 흐느낌으로 가득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서독 총리가 바라보면서 거기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표출된 곳이 바로 이 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가동, 월 2번씩 이 경제회의를 기업들하고 또 상공부 직원들하고 하는 것, 이런 대로 표출이 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가동, 여기에서 보세요. 2차례씩 만나는데 기업들하고 직접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한 100명, 200명까지 가요. 가는데 여기에서요, 직접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는 이 애국심이요, 전부 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당시에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는데 자신들이 애국을,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한다고 다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기업인들에게서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정주행에게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병철에게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애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했던 거예요. 박정희의 애국심이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국가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애국이라는 것이, 애국과 경제발전이 완전히 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일으키는데 하나의 에너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독 광부 그러한 하나의 이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인데요. 이때 에르하르트가 박 대통령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시오. 이것도 아주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프랑스와 16차례나 싸웠어. 그러나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연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빨리 국교 정상화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도 계속 그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때에는 이승만 자신이 독립군이었어요. 평생 일본으로부터 수배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장면 정부 때도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너무나 반대를 해대니까 국교를 정상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정희는 이제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서둔 이유는요, 그리고 그것을 비상계엄까지 선포해가면서 그것을 관철시킨 이유는요,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제 원조 자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작업이 62년도부터 해서 65년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경제 원조, 경제 개발 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기업가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기업가들의 그 진언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가들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다 들었대요. 10,000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을 끊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어떤 주제가 있으면 미리 공부를 다 해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나온 정책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개발 정책은 다 이들로부터 나온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다 실용주의적이죠.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이 전택보하고 이원만하고 이병철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택보가 보세 가공업을 알려줍니다. 홍콩에 갔더니
물건을 사다가 조립해가지고 다시 팔더라. 이게 임가공업이죠. 이것만 해도 아주 크게 이 나라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세 가공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원만은 영세 가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비슷한 얘기인데요. 양봉업자가 이렇게 바가지 들고 서 있기만 하면 와서 막 뿔이 생기듯이 바가지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수출 관련한 그 보세 가공, 영세 가공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다 이 수출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병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식 경제 개발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병철이 1963년도에 우리가 잘 사는 길 해가지고 5회를 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뭐였냐면요. 이병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적인 그러한 경제개발 정책을 취할 이유가 없다. 고전적인 경제개발 정책은 뭐였냐면요. 먼저 농업을 하고 또 농업이 이렇게 좀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화 단계에 들어간다. 이런 형태가 그동안의 이러한 고전 경제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병철은 오히려 하향식 경제 개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게 당시에도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러한 이제 그 이론적인 것은 있었지만 이것을 한 번도 실행한 나라는 세계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이병철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20억 달러만 빌려다가 지금 세계 국제 시장에는 돈이 자금이 철철 넘쳐난다. 여기에서 20억 달러만 차관을 해다가 1000개의 공장을 만들자. 큰 공장을 만들자. 이렇게 대형 공장을 만들면은 그 아래로 또 많은 하청사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유통사들이 생겨나고 해서 500만 명의 일자리가 나온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안에는 깊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하고 또 이 서독에서 총리한테 들은 이러한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깊이 있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자금을 어디서 끌어올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 청구권 그 보상금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병철은 그 혁명정부를 막 비판도 했어요. 말하자면 경제가 중요하고 기업인들이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자꾸 부정부패 얘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기업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혁명정부를 막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박정희 대통령은 잘 수용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청구권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20억 달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달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 6억 달러 정도로 이제 그 확정이 되는데요. 62년도에 김정필과 오히라가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3억은 이제 그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는 것이고 2억은 이제 그 차관이고 1억은 또 이제 그 상업 차관으로서 이렇게 해서 알선을 해주는 이렇게 해서 6억 정도를 받습니다. 이때 이제 3억이 이제 실제적인 이제 보상금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또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밀실회담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때 이제 김대중 같은 인물은 이제 1000만 서명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 안 하고 이런 행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생까지 들고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교수들까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8월 25일에 8.25 특별 담화문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백영훈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으로 나가게 된 그 이유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봤을 때 도저히 이게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도 없는 반대, 이런 반대를 해대니까 이렇게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백영훈 씨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절반의 책임이 야당의 그 정치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야당 정치인, 특히 김대중의 경우를 보면은요, 온통 반대여가지고요. 저도 그 당시에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게 참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됐었어요. 왜 이렇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이 반대말을 하는지, 나라를 위한 어떤 결정은 없고, 그러한 타협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그 프레임을 씌워서 전체를 다 부정을 해버리는지. 이게 이제 권위주의로 나아가게 된 하나의 이유였다. 이렇게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계엄을 통해서 이 국교 정상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1965년 6월 22일에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금으로 경제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금 중에 또한 중요한 부분이요. 이 돈으로 포항제철을 건립했어요. 아까 여기서 말한 그 제철소 있죠. 이 제철소를 이 돈으로 건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한 65년도인데요. 이 증산 수출,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한 하나의 정책이 된 거예요. 앞으로의 길은 증산 수출이다. 또 이것을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단히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에 집중을 했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죠? 플랜트 건설을 한다는 얘기죠. 다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무역 적자가 이때부터 해가지고요, 1997년도까지 무역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대중은 어떤 정책을 얘기했냐? 대중경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대중경제가 참으로 좀 희한해요. 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기업을 운영한다. 이 사회주의적인 얘기를 이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영혼합경제로 하자. 큰 대기업은 다 국가 소유로 하자. 그리고 중소기업만 허용을 하자. 사회주의 얘기를 이때부터 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농업 중소기업의 민족경제를 세우자. 그러면서 100만 농가를 창설하자. 이게 이제 김대중의 사회주의 경제인 거예요. 이게 대중민주주의예요. 김대중이는 이런 얘기를 이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와 맞물려서요, 베트남 파병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금 확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국방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계적으로 대땅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니까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베트남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박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큰 하나의 그 어려움에 이제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경제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보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놀라운 외교력을 하나 발휘를 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놀라운 외교력이다, 이렇게 후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이 베트남에 파병을 결정합니다. 64년 7월 달에 이것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그해 7월 달에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달 말쯤에서 이걸 전원일치로 해서 국회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65년 1월 26일에 2,000명 파병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존슨 대통령하고 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회담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존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 각하가 이렇게 결정을 해주어서 미국 국회에서도 아주 지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국회 설득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10,000명을 파견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하나의 사단을 파견해 달라는 얘기죠. 이때 박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 동의가 필요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물건을 다 수입해 줄 것이고, 개발하는 데 차원을 해줄 것이고, 기술 원조를 해줄 것이고, 식량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차관 1억 5천 달러를 차관을 해주는 것입니다. 존슨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절대 미군 철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각하와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존슨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7월 2일에 일개 사단 파병을 결의를 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군을 철수를 안 시키고 계속 주둔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파견이 됐는데요. 이때 베트남 경제 특수가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군 장비의 현대화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차관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이 건설에 참여하게 되어서 베트남 경제 특수가 일어나서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큰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이제 베트남 경제 특수를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이 야당에서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한일 정상화하고 베트남 파병하고 비슷한 시기거든요. 반대 여론이 일어나서 이제는 나라를 파는 것에 모자라서 이제는 젊은 피까지 팔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박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절대 빈곤이 극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5년 8월 14일에 국회 비전을 하고 12월 18일에 비준서 교환을 해서 이제 베트남 파병이 결정이 이제 된 것입니다. 이게 65년도까지의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가동이 1965년 2월부터 해서 계속 일어났고요. 매월 2차례 경제회의가 있었고 수출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주는 기업인하고 마지막 주는 상공에서 했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고도 성장의 기반이 무언지를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하고 수출이었다 해서 여기에 이제 온통 집중을 했고, 여기에 하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97년도까지는 무역 적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기간에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우리나라가 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세계 경제가 이때 크게 발달을 했는데요. 세계 무역 구조에 우리가 잘 적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기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독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제는 이전을 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하지 않는 경공업을 우리나라가 받은 것입니다. 싼 인건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받고 세계 무역 구조에 잘 적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도 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의 핵심이 뭐였냐? 기업들을 돕는 국가혁신체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강의 기적의 요인으로서요, 이걸 꼽습니다. 기업을 돕는 국가혁신체계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그것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국가가 자꾸 어떤 리베이트를 챙기고 자꾸 국영기업으로 하고, 말하자면 기업인들에게 그 유익이 가는 것을 이제 배합하는 이런 것, 이것이 없이 오직 기업을 돕는 국가혁신 체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 산업 이 발전을 배우려고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 적이 없어서 실패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온통 기업을 도왔고요, 거기에서 뭘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기업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는요, 이게 있어요. 애국심이 있어요. 이 애국심이 경제를 향한 열정으로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박 대통령의 이 겸손함이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실용적인 전략을 구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전함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업들을 돕고자 하는 그 순전함, 여기에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검소함도 한몫했어요.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은 무척 검소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어떤 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 서거했을 때 이걸 본 이 군의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총에 맞아가지고 박 대통령이 실려왔거든요. 보니까 시계가 낡았고요, 혁대가 낡았고, 이 다 국산이었고요, 넥타이 핀이 몇 개가 벗겨져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을 돕는 이발사가 있어요. 그분 하는 얘기가 박 대통령 러닝 셔츠가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물을 애끼려고 이 변기통에다가 벽돌을 넣어가지고 물을 내리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 비자금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이 순전함,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일으키는데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